정치학 연구 방법론 제10강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션이 이 정치학 연구 방법론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종강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션을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구 사례, 연구 표본과 연구 설계라는 주제를 선정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설계, research design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무조건 떠나지 않지요. 해외 여행을 가거나 국내에서 여행을 하거나 여행 계획이 있지요. 여행 계획이 없이 떠나는 것이 얼핏 듣기에 낭만적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떠난 여행은 재미없고 고생스럽고 실패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는 굉장히 촘촘하게 여행 계획,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과학적 연구, 정치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때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설계를 만듭니다. 즉, research design을 아주 잘 짭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 디자인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연구 결과, 믿을 만한 연구 결과, 그리고 적실성과 효용성을 갖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연구 설계에 포함된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10강을 통해서 논의해온 것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 설계는 대개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연구 설계에 따라서 우리는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의 흐름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미리 그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화이트보드를 바꿀 예정이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다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자, 연구 설계 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간단히 말해서 연구 문제를 확정하고, 그리고 연구 문제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3개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모 상자 3개를 다 채워야지 연구 설계의 첫 번째 단계가 확정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는 why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Y라는 현상이 발생하는가라는 퍼즐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Y를 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Y를 정할 것이 아니라 Y-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dash를 붙이면 어떤 것의 특별한 사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Y가 정치 안정이라고 한다면 Y-는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 안정, 이렇게 되겠죠. 자, 연구 문제에 따라 우리는 가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설을 만든다는 건 두 가지를 확정하는 일이죠.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DV,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인, IV, Independent Variables, 독립 변인,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연구 설계를 작성하실 때 연구 문제를 확정하고, 두 번째로 연구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검증할 기본적인 가설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가설이 연구 설계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대개 DV는 Y로 표시되고 IV는 X들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물론 X는 여러 개겠죠. X1, X2부터 XN개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우리는 연구 범주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가설 검증, 나중에 더 나아가서 모형 검증의 시간적이자 공간적 범주를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공간적 범주라면 하나의 사례에 제한된 경우를 우리가 사례 분석, 여러 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교차 사례 분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혹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것일 테고, 시간적 범주는 다른 말로 이제 역사적 범주라고도 부르는데,
가설 검증의 시간적 구획을 정해야 되겠죠. 뭐 2000년대 이후 뭐 등등.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라는 달력 시간은 사실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부여될 때 비로소 시간적 범주로서의 의미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제5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라든가 혹은 뭐 유신 시대라든가 아니면 뭐 해방 이후라든가 이런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진 시간적 범주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의 시간적 공간적 범주를 정해 놓으시면 연구 설계의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것들은 물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연구 설계의 두 번째 단계는 세 가지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두 번째 연구 설계는 단계에 있어서 연구 설계는 개념화와 관측 방법과 연구 표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개념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개념과 개념화 세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가설, 1차적 가설에 들어있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은 모두 개념들이죠. 현실 세계를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 현실 세계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결되는가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그런 상당히 모호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들을 보다 현실 세계와 가깝도록 재구성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conceptualization, 개념화라고 부르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론적 정의와 조작 정의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론적 정의는 개념이 지칭하는 바에 커다란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고, 이론적 정의는 그 테두리 내에서 연구자가 보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 사례들, 구체적인 이를테면 사실들, 그것과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정의를 통해서 그 테두리가 결정된 개념을 이제 보다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조작 지표로 재구성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조작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 경제가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호한 개념은 이제 경제 체계의 산출량 증가라든가 이런 이론적 정의로 바뀌고, 그것들은 다시 GNP, GDP 혹은 뭐 교역량 혹은 inflation rate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작 지표로 재구성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작 정의를 통해서 끌어낸 지표들이 과연 적실한 것이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작 지표들은 현실 세계를 재는 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자들이 재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지표의 측정 타당성 확인입니다. 측정 타당성에는 뭐 내용 타당성이니 예측 타당성이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지난번 강의 혹은 지지난번 강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결과의 신뢰성도 미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 자로 잰 연구 결과가 과연 제대로 잰 결과인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역시 미리 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측 방법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있으면 들고 가서 재야 되는데 어떻게 재할 건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모을 건가? 자료를 모아야지 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관측 방법이 있습니다. 자극적 관측과 비자극적 관측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의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극적 관측은 관측 행위 자체가 혹은 측정 행위 자체가 관측 혹은 측정 대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설문조사, survey research이죠. 여러분 설문조사 많이 임해보셨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설문조사를 당하고 있구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때 사실 있는 그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자극의 결과를 잘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자극적 관측 방법은 관측 대상이 혹은 측정 대상이 측정되거나 관측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비자극적 관측 방법이 우리가 집적 통계 자료 획득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본의 통계 당국이 내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보는 거예요. 연감 같은 거, 경제 통계 연감 같은 걸 우리가 보면 연도별로 GNP, GDP 데이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일본 통계 당국이 만든 GNP, GDP 자료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가져와도 일본 경제 당국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용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Content Analysis.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Big Data Analysis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거죠.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연설문이라든가 녹음된 자료, Electronic Data 혹은 책 그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책에 담긴 혹은 연설에 담긴 내용의 작성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북한 연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미국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어떤 대미 정책을 세울까? 어떤 대미 정책 입장을 밝힐까? 혹은 견지하고 있나를 알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가서 물어보는 거죠. 김정은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면 좋은데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회적으로 북한 리더십의 대미 정책을 추론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발언, 그들의 연설문, 혹은 노동신문, 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서, 그것들을 분석하여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미국 정부에 대한 이를테면 정책 기조를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이 노동신문 아무리 읽어도 김정은 모릅니다. 그래서 비자극적 관측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구 목표에 맞추어서 자극적 관측법을 택할 것인가 비자극적 관측법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설계에 분명히 밝혀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관측하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 설계에 딱 정해 놓으셔서 관측과 측정 단계가 되면 이미 내가 연구 설계에 정해 놓은 방법을 따르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집단이 굉장히 클 경우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 특성, 즉 population parameter와 가장 근접한 특성, 즉 sample statistic을 가진 표본을 선정해야 되죠. 표본 선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표본 추출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확률적 표집 방법을 채택한다면 소위 표본 명단, 샘플링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내가 무작위 추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층화 표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계적 표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락 표집을 할 것이냐 방법을 택하셔야죠. 다음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몇 퍼센트 그런 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진 표집 오차를 수용할 건가, 3%를 수용할 건가, 5%를 수용할 것인가, 이와 같은 표집 오차, 스탠다드 에러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 규모가 확정되지요. 따라서 여러분은 표본 규모도 이렇게 잡겠다, 이렇게 설정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연구 설계에 밝혀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제가 보드가 2개밖에 없어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어요. 3단계에서는 우리가 모형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구 설계의 3번째 단계에는 여러분이 검증할 모형이 분명히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1단계에서 가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가설이 현실 세계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것은 모형을 통해서 구체화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형에는 isomorphic function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 조응성, 현실과 논리의
1대1 조응성을 확보한 그런 모형을 만들어야 되죠. 자, 모형 구축의 첫 번째는 유형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인들의 연결 구조가 시작점과 종국점이 있어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모형인가, 즉 인과적 흐름이 일방적인가, 그것을 우리는 축차 모형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시작점과 종국점이 분명하지 않고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순환적인가, 빙빙 도는 모형, 그것을 우리는 비축차 모형, non-recursive model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모형의 구조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인과순차가 분명히 있는 모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순환적 모형을 만들 것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모형 세션을 7강으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OV, 기억하시죠? Operating Variable,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작동 변인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작동 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교란항들, disturbance term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정해야 되죠. 이 모형은 3변인형 축차 모형이죠. X1으로 시작해서 X3에 끝나죠. 이들 간의 관계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종국점이 분명한 축차 모형이고, 이 모형은 X1, X2, X3라는 세 개의 OV, 작동 변인들을 갖고 있죠. 기억하시겠지만 X3는 종속 변인이 되고 X1과 X2는 설명 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 변인과 종속 변인을 합쳐서 우리는 작동 변인이라고 부르고, 이 작동 변인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인자들, 그것을 우리는 유한유두, 이것들을 우리는 교란항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연구자는 교란항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모형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구조방정식을 설정해야 되죠. Structural equations.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모형, 그러니까 graphic representation을 이제 보다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수식으로 바꿔야 되죠. 이들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바꾼 모습을 일컬어 우리가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이렇게 부르고, 구조방정식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모형이 과연 충분한 아이소모피즘이 있는가, 충분한 현실 조응 능력이 있는가, 충분한 현실 투사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있다면 모형은 잠정적으로 확정되죠. 제가 잠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형 검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거든요. 정치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검증해 나갑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제4단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모형 검증의 방식을 우리는 연구 설계에 분명히 밝혀놓아야 되죠. 이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quantitative method, 계량 통계적 방식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 대학에서 정치학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신 분들은 많은 이런 계량 통계 방식을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OLS regression이라든가 뭐 logit regression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셨겠죠. 여러분의 모형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얼마나 구체적인 structural equation, 구조방정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계량 통계 분석 방식을, 계량 통계 분석 방법을 채택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연구 설계에 나는 계량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하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방법을 쓰겠다. 뭐 회귀 분석을 쓰겠다. logit 분석을 쓰겠다. time series regression을 쓰겠다. 이것을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quantitative data, 정량 분석,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을 경우 우리는 정성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결과가 how much, how many가 아니라 either or, 이거냐 저거냐, present, absent,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성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교 분석 방법이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정성 분석 방법을 택하시게 되는 거죠. 이 역시 여러분의 연구 설계에 분명히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자들을 다 채워 놓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연구 설계를 완성한 겁니다. 앞으로 하실 일은 이 설계, 연구 설계를 들고 이제 현실 세계로 뛰어들어가 자료를 모으고, 그러니까 관측해서 자료를 모으고, 여러분이 연구 설계에 밝힌 여러 가지 사항들, 가설이라든가 개념화라든가 또 연구의 범주라든가 뭐 표본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가 아주 성공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모형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주 기쁘게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구 설계를 보시면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이 파악됩니다. 아무쪼록 아주 조밀한 그리고 잘 짜여진 연구 설계를 만드셔서 여러분의 정치학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정치학 연구 방법론 유튜브 강좌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